자, 이번 시간에는 19장의 첫 번째 내용이죠. 자발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죠.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변화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는 B로 저절로 변합니다. 하지만 B는 저절로 A로 변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왜 도대체 이 변화들은 방향성을 가지느냐 이겁니다. 왜 얘는 저절로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은 뭐냐.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과 반응의 속도라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랑 빨리 일어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중에도요. 수천만 년이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성과 속도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정반응이 자발적이면 그 역반응은 비자발적입니다. 그죠? 역반응이 자발적이면 정반응은 당연히 비자발적이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자발적인 반응을 보고 걔네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못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습기가 충분하면은 이렇게 녹이 씁니다. 자,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반면에 녹슬어 있는 이 못이 다시 이렇게 새 못이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예. 자, 이 반응은 이쪽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저절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죠. 예. 당연한 얘기죠. 이쪽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0도씨보다 더 높은데 저절로 여기 있는 물이 얼음이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플라스크가 있는데 한 플라스크에 기체가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코크를 열어주면은 두 플라스크에 골고루 이렇게 퍼집니다.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역반응, 퍼져 있던 기체 분자가 한쪽으로 싹 몰린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자, 지금 이제 서로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자발적인 반응이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을 가질까요? 이 반응의 방향에 대해서. 자, 과학자들도 당연히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관찰했겠죠.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요. 대체로 자발적인 반응이 많더라.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예,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 우리가 델타 H는 음수다.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가 있죠. 델타 H가 음수인 경우는 자발적인 반응이 많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철이 녹이 슬죠. 철이 녹이 슬 때는 열이 방출이 돼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방출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죠. 여기서는 열이 방출되나요? 흡수되나요? 열이 흡수되죠. 예, 열이 흡수됩니다. 델타 H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자, 뭘 할 수 있나요? 델타 H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가 자발성의 척도의 하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는요 델타 H가 0입니다. 기체가 이렇게 팽창을 할 때 델타 H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 엔탈피는 자발 과정의 척도 중에 하나지만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느냐. 요 두 개를 이제 관찰해 보면 되겠죠. 델타 H가 0이거나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나요?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거 보세요. 얼음은 물보다 더 무질서도가 작아요. 예. 지금 고체끼리 이렇게 서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녹아가지고선 더 자유로운 물이 됐습니다. 무질서도가 더 증가했죠.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갇혀있다가 더 퍼져가지고 무질서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자발 과정,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발열 반응이냐. 그러니까 델타 H가 음수일수록 자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또 무질서도가 증가할수록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질서도라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개념이잖아요. 예. 델타 H라는 것은 명확히 정의된, 우리가 정의가 돼 있고 측정하고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무질서도라는 것은 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정량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어떤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될까요? 얘를 잘 이 개념을 가다듬어 가지고선 어떤 척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무질서도에 대한 척도. 예. 바로 델타 S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무질서도의 척도, 어떤 개가 가지는 무질서도 변화에 대한 척도가 바로 델타 S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델타 S가 0보다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역반응이다. 그럼 델타 S가 0보다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과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발열 반응일수록 자발 과정일 가능성이 높고 또 무질서도가 증가할수록 잘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아주 큰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조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엔트로피가 아주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흡열 반응이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이기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온도가 됩니다. 온도. 자, 지금 얘기한 이 개념이 결국은 잘 가다듬어져 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여러 가지 화학적 또 물리적 변화의 근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발적인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더 훨씬 간단하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발 과정은 평형 상태를 찾아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걔는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Q가 K보다 작다. 그러면은 Q가 커지는 쪽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요. 만약에 Q가 K보다 크다. 그러면은 Q가 다시 작아서 K가 되는 쪽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설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발 과정을 갖다가 뭐 이렇게 설명했다가 또 이렇게 설명했다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 가서 19.7에 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과 이 관점이 사실은 똑같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로 이렇게 정량화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이 무질서도라는 개념을 잘 정량화해서 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때 어떤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연력학 제2법칙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뒤에 19.2 내용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뭐냐. 자, 요 가역 과정이나 비가역 과정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연력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거지 19장에 있는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필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랑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죠. 그걸 명확하게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가역 과정도 있고 가역 반응이라는 말도 있죠. 예. 비가역 과정,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서로 전혀 다른 거예요. 가역 과정과 가역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가역 반응은 뭐예요? 어떤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그죠?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가역 반응이에요. 반면에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평형상수 값이 엄청나게 크든가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반응이나 아니면은 역반응,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애들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은 반응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가역 과정이냐 비가역 과정이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경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 거냐면은 모든 경로에 있어서 항상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평형 상태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경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모든 경로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비가역 과정은 뭐냐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평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평형이 아닌 평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요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평형 상태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평형 상태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우주에서 가역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가역 과정은 오로지 언제만 가능하냐면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예.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평형에 도달해 있으니까. 자, 요런 과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떤 자발적인 반응들은 전부 다 비가역 과정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가역 과정은 그냥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만 적용이 돼요. 나머지 모든 우리가 보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모든 자발적 반응들은 전부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 자, 이 가역 과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언제 적용이 되느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엔트로피 변화 델타 S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T분의 Q 리버서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고 했죠. 얘는 절대 온도고요. 가역 과정을 거쳤을 때, 그죠? 그 변화가 가역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들어오거나 나간 열량, 그거를 절대 온도로 나눈 값, 그게 바로 델타 S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가역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 전달이 일어난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접촉해 있고 여기는 A라는 물체, 여기 B라는 물체가 있고요. 가역 과정을 통해서 A에서 B로 열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어떠한 경로도 전부 평형에서 한치라도 벗어나 있으면 안 되죠. 자, 근데 A랑 B랑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건 뭐예요? A랑 B랑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예,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똑같은데 무슨 열 에너지가 일로 갈 수 있겠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진 않죠. 만약에 온도가 똑같으면 열 에너지가 일로 가는 속도랑 이쪽에서 일로 오는 속도가 똑같아서 열 평형에 도달했을 뿐이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진 않아요. 자, 만약에 가역 과정에 가장 가깝게 어떤 열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A의 온도를 아주 극미량 더 올려요. B보다. 그러면은 아주 극미량의 열 에너지가 아주 느린 속도, 아주 극미량의 속도를 가지고선 A에서 B로 전달이 되겠죠. 자, 요럴 때는 B의 온도를요, 반대로 약간만 올려도 B가 받았던 열 에너지를 아무런 흔적 없이 다시 A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조차도 약간이라도 평행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가역 과정이 아닌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자발적 반응도 가역 과정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가 A가 만약에 B보다 10도씨가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평형 상태가 아니죠. 그럼 자발적으로 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정반응이 진행이 되죠. 하지만
얘를 역반응으로 지금 B가 받은 열 에너지를 다시 A한테 돌려줘서 얘가 만약에 뭐 0도씨고 얘가 10도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런 식으로 열이 나눠지진 않죠. 예. 여기다가 외부적으로 그 에너지를 가해가지고선 어떤 뭐 냉장고를 쓰든가 어떻게 해가지고선 다시 에너지를 가해야지 얘가 받은 열 에너지가 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을 가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주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의미에서 가역 과정이 아니라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은 어떤 우리가 뭐 미분이나 적분할 때 어떤 공면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무한소로 만들어서 더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연력학적으로 정의할 때 이럴 때나 필요한 거지. 뒤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정의한 엔트로피를 가지고선 연력학 제2법칙을 정확하게 한번 형식화 시켜 보겠습니다.